안녕하세요. 김선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SI 기초편 총고장중 5대장으로 반사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배울 내용은 터미네이션과 임피던스 불연속입니다. 터미네이션에서 언제 터미네이션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터미네이션 테크닉 4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중 소스 시리즈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피던스 불연속에 대해선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먼저 전송선 구간 중간에 불연속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예로 전송선 중간에 스톱이 있는 경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전송선 종단에 커패시티브 부하가 있는 경우와 전송선 중간에 커패시티브 부하가 있는 경우를 살펴볼 것입니다. PCB 전송선 패턴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90도 코너 라인과 비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부하가 일련으로 연결되는 데이지 체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티브 불연속과 개척점에 있는 인덕티브 불연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불연속에 대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림에서 위쪽에 드라이버와 전송선 그리고 부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출력 임피던스는 15ohm이고 전송선은 55ohm이며 전송선 종단은 오픈인 구조입니다. 전송선 양단에서 반사 개수가 0이 아니므로 다중 반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의 소스 임피던스보다 전송선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종단에서는 링잉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아래는 전송선 길이와 구동 신호의 상승 시간 관계에 따른 종단에서 신호 파형을 보여줍니다. 상단의 분홍색 파형은 전송선 길이가 상승 시간의 40%로 3가지 경우에서 전송선이 가장 긴 경우입니다. 전송선이 길면 링잉 발생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 빨간색 파형은 전송선 길이가 상승 시간의 20%로 매우 짧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링잉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상승 시간이 전송선 길이에 비해서 느린 경우, 다르게 표현하면 전송선 길이가 상승 시간에 비해서 짧은 경우에는 다중 반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터미네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 상승 시간에 비해서 전송선이 길면 다중 반사 억제를 위해 터미네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의 상승 시간이 1나노초이면 터미네이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송선의 길이는 대략 20% 곱하기 1나노초로 0.2나노초입니다. FR4에서 신호는 1나노초당 150mm를 진행하니까 터미네이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는 약 150mm에 0.2를 곱하면 30mm입니다. 신호의 상승 시간이 1나노초의 신호는 PCB에서 길이가 30mm를 넘으면 링잉 방지를 위해 터미네이션을 해주어야 합니다. 터미네이션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최대 길이는 상승 시간이라는 엄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길이의 단위는 인치이고 상승 시간의 단위는 나노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옛날에 XT나 AT 컴퓨터가 사용되던 시절 컴퓨터의 클럭 속도는 10MHz 전후였습니다. 클럭 주파수가 10MHz이면 시간으로 100나노초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신호의 상승 시간은 대략 10나노초입니다. 이 경우 터미네이션 시키지 않아도 되는 최대 길이는 대략 10인치입니다. 이 정도 길이는 일반적인 컴퓨터 마더보드에서 웬만한 모든 트레이스 길이보다 긴 길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트레이스는 전송선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은 경우가 되고 링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터미네이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시절은 SI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요즘엔 수백 메가헤르츠를 넘는 신호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대부분 상승 시간이
0.25나 무토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 터미네이션 시키지 않아도 되는 길이는 0.2인치 이하입니다. 웬만한 대부분의 PCB 트레이스는 이 길이를 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고속 제품은 터미네이션을 해야 합니다. 전송선 양간에서 임피던스 불연속이 발생하면 다중 반사를 해서 링잉이 만들어집니다. 링잉을 제거하려면 적어도 전송선 한쪽은 터미네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터미네이션 된 곳에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중 반사를 하지 않고 링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선의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에서 임피던스를 전송선 임피던스와 같아지게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미네이션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4가지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터미네이션 구성을 소스 시리즈 터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시리즈 터미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소스의 출력 저항에 시리즈로 터미네이션 저항을 달아서 두 저항의 합이 전송선 특성, 임피던스와 같아지게 만드는 터미네이션 방법입니다. 신호가 부하단에서 반사되어 돌아오지만 소스에서는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링잉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터미네이션 구성은 종단 패러럴 터미네이션입니다. 줄여서 패러럴 터미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는 전송선 끝, 부하단의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가 같은 저항값을 갖는 저항 소다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터미네이션을 구성합니다. 일단 드라이버 신호가 전송선에 올라타면 종단에서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링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터미네이션 방법을 사용하면 시리즈 터미네이션과 다르게 신호의 스윙폭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터미네이션은 종단 태분한 터미네이션입니다. 태분한 터미네이션은 동단에서 병렬 터미네이션 저항 2개를 사용합니다. 병렬 등과 저항이 특성 임피던스와 같아야 하고 저항을 2개 사용했기 때문에 저항 1개는 전송선 특성 임피던스의 2배에 해당하는 저항값을 갖게 됩니다. 이 구성은 패러럴 터미네이션처럼 신호 스윙폭을 반으로 줄이지만 스윙 센터 전압을 하프 VCC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터미네이션은 RC 터미네이션입니다. 이것은 패러럴 터미네이션의 변형으로 저항의 커패시터를 추가한 것입니다. 패러럴 터미네이션의 단점은 신호의 변화가 없어도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류 소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호가 없는 DC는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패시터를 삽입합니다. 신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커패시터는 초처럼 작동해 마치 병렬 터미네이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터미네이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시리즈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앞서 살펴보았던 구조에 시리즈 터미네이션 저항을 추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소스 출력 저항이 15ohm이므로 45ohm의 터미네이션 저항을 추가하여 전송선 임피던스와 같은 55ohm을 만들었습니다. 드라이버의 출력 전압이 1V라면 전송선에는 그 반인 0.5V가 걸리게 됩니다. 전송선의 종단에서 파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종단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0.5V가 반사되어 진행되어 온 0.5V와 더해져 1V가 됩니다. 보시는 파형 중 빨간 파형은 소스 터미네이션이 되었을 때 파형입니다. 만약 터미네이션 저항이 없었다면 파형은 파란색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드라이버단에서 파형을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버단에서 측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파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송선의 길이가 길면 분홍색과 같은 파형이 관찰됩니다. 신호가 종단에서 반사되어 돌아올 때까지 구동 전압의 반에 해당하는 전압이 관찰되다가 결국 구동 전압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송선 길이가 짧아지면 이 중간 레벨 구간이 짧아지게 되고 전송선 길이가 상승 시간에 비해 아주 짧은 경우 빨간색 파형처럼 됩니다. 소스 시리즈 터미네이션은 전송선 앞단, 즉 시리즈 저항 바로 뒤에서 처음에 전압에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TD의 2배 시간 후에 반사파와 더해져 완전한 신호 전압 레벨이 되고 그 레벨을 유지합니다. 임피던스 불연속이 반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임피던스 불연속의 여러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송선 구간 중간에 불연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구조는 시리즈 터미네이션이 적용된 전송선에서 중간에 임피던스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소스단과 전송선 종단에서 관측되는 파형은 각각 아래에 보이는 파형과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깨끗한 파형은 중간도 55옴으로 불연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란색 파형은 전송선 중간이 75옴인 경우이고 녹색 파형은 전송선 중간이 25옴인 경우입니다. 75옴은 50보다 크기 때문에 신호가 위로 튀고 25옴은 55옴보다 작기 때문에 아래로 꺼집니다. PCB에서 중간에 라인의 폭이 변하면 임피던스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호 파형의 왜곡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임피던스가 달라진 구간의 길이가 얼마나 길 때 문제가 될까요? 다른 말로 신호의 왜곡과 불연속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된 주제입니다. 신호 파형의 왜곡 정도는 불연속의 길이와 불연속의 임피던스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불연속 길이는 결국 신호의 상승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곳과 이곳입니다. 인터페이스 1에서의 반사가 얼마든 간에 그것은 인터페이스 2에서 반사된 신호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입니다. 불연속이 짧게 유지될 수 있다면 양 끝으로부터의 반사는 캔슬될 수 있습니다. 즉, SI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됩니다. 무시할 수 있는 불연속 길이 TD는 신호 RT의 20%보다 작아야 합니다. 길이를 인치로 사용하고 상승 시간을 나노초로 사용할 경우 대략 무시할 수 있는 불연속 길이는 상승 시간과 같습니다. 반사 노이즈를 전압 스윙의 5% 이하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사 개수를 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 변화를 10%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임피던스 제어 스펙이 10%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임피던스 불연속은 전송선 중간에 스톱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구도는 전송선 중간에 스톱을 보여줍니다. 스톱은 짧은 브랜치를 의미합니다. 스톱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전송선 임피던스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스를 향한 네거티브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사되지 않고 진행한 신호 중 일부는 스톱으로 주입되고 나머지는 리시버 단을 향해 진행하게 됩니다. 스톱으로 진입한 신호는 스톱 안에서 배회하게 됩니다. 스톱은 양단 모두 반사 개수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중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톱에서 발생된 링잉 신호 중 일부는 리시버 단 쪽으로 전달되어 리시버에서 링잉이 관찰됩니다. 마찬가지로 링잉 일부는 소스 쪽으로 가서 소스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소스 쪽은 터미네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단보다는 크기가 작은 링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링잉은 계산으로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톱의 길이와 상승 시간의 상관관계가 신호 왜곡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전송선 종단에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버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커패시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경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의 패키지 또한 내부 리드와 그 리드의 리턴 경로 사이에 대략 1피코페럿 정도의 커패시턴스를 갖고 있습니다. 종단의 커패시턴스는 마이너스 반사계수를 갖기 때문에 소스단에서는 중간에서 아래로 약간 움찔한 후에 소스 전압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Z는 V 나누기 괄호 열고 C 곱하기 DT분의 DV 괄호 닫고이므로 시간 의존적입니다. 즉 처음에는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가 낮다가 시간이 지나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반사계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커패시턴스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종단 커패시터는 상승 신호에 대한 필터로 작용해 딜레이 애더처럼 행동합니다. 저항을 통해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 RC와 관련된 10에서 90% 시간은 2.2 곱하기 R 곱하기 C입니다. 식을 보면 전송선 특성 임피던스와 커패시턴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호의 상승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 Z0가 55ohm이고 종단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가 10피코페럿이라면 종단에서 지연된 시간은 2.2 곱하기 50 곱하기 10피코로 1.1나노초가 됩니다. 일반적인 전송선은 55ohm이고 일반적인 리시버의 커패시턴스는 2피코페럿입니다. 그러면 추가된 지연 시간은 0.2나노초입니다. 상승 시간 RT가 1나노초일 경우 리시버에서 새로운 RT는 1.2나노초로 무시할 만합니다. 그러나 상승 시간 RT가 0.1나노초일 경우 리시버에서 새로운 RT는 0.3나노초로 무시할 수 없는 지연입니다. 보시는 구조는 커패시티브 부하가 전송선 중간에 있는 경우입니다. 커패시티브 부하는 2피코페럿, 5피코페럿, 10피코페럿 등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커패시턴스 C는 임피던스를 낮추기 때문에 소스 쪽에서 관찰되는 파형은 아래로 살짝 패인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패인은 강도는 커패시턴스 크기에 비례할 것입니다. 전송선의 앞단에 드라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시버도 있다면 이렇게 패인 신호는 그 리시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출발의 종단에 도달한 신호는 전반사를 하고 소스 쪽으로 돌아가다 중간에 커패시턴스로 인한 불연속에서 마이너스로 반사되어 다시 종단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종단에서 링잉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때 전송선 중간의 커패시터 임피던스 Z캡은 V 나누기 괄호 열고 C 곱하기 DT분의 DV 괄호 닫고입니다. 신호 왜곡의 핵심 요소는 신호의 상승 시간과 커패시터의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중간에 있는 테스트 패드, 기아, 패키지 리드, 스톱은 럼프트 캐패시터처럼 행동합니다. 앞 페이지의 Z캡 공식에 따르면 신호의 상승 시간이 짧으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관측되는 파형에서 아래로 패임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왜곡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작은 커패시턴스 크기는 얼마일까요? Z캡이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 Z0보다 훨씬 크면 신호 입장에서는 Z캡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대략 Z캡이 Z0보다 5배 크면 큰 것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Z캡은 V 나누기 괄호 열고 C 곱하기 DT분의 DV 괄호 닫고이고 여기서 DV에 소스 전압 V를 DT의 상승시간 RT를 대입하고 Z캡을 다시 구하면 C분의 RT가 됩니다. 따라서 C분의 RT는 5Z0보다 커야 합니다. 커패시턴스 C에 대해서 풀면 C는 RT 나누기 5Z0보다 작아야 합니다. 만약 Z0가 55ohm이면 C는 0.004RT보다 작아야 합니다. 보시는 구조에서 RT가 1나노초이면 무시할 만한 최대 커패시턴스 Cmax는
0.004 곱하기 1 나노로 4피코페럿입니다. 만약 RT가 0.25 나노초이면 무시할 만한 최대 커패시턴스 Cmax는 1피코페럿입니다. 주어진 C를 기준으로 RT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어진 C가 2피코페럿이면 이 커패시턴스를 무시할 만한 신호의 가장 짧은 상승 시간은 0.5 나노초입니다. 전송선 중간에 있는 커패시티브 부하는 신호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지연되는 시간은 RC 지연 공식 2.2RC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패시터가 전송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충전과 동시에 방전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식에 2분의 1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식은 대략 Z0C가 됩니다. 50% 기준으로 한 시간 지연은 2분의 1 곱하기 Z0C입니다. 예를 들어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 Z0가 50ohm이고 중간에 커패시턴스 부하가 2피코페럿이면 늘어난 지연 시간은 50 곱하기 2피코로 100피코초가 됩니다. 50% 기준 지연 시간은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 50피코초가 됩니다. 보시는 파형은 전송선 중간 커패시티브 부하로 인해 추가된 지연을 보여줍니다. 중간 커패시티브 부하가 없는 경우 신호의 상승 시간은 50피코초입니다. 부하가 커질수록 신호가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90%포인트에서 늘어난 지연을 보면 앞선 식에서 구한 식으로 계산한 지연 시간과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 패드, 커넥터 패드, 기아 등의 커패시티브 불연속은 1피코페럿 이하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1피코페럿은 50% 기준 25피코초의 시간 지연을 만들어 신호의 상승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신호의 상승 시간이 50피코초인 경우라면 25피코초는 무시 못할 매우 큰 수준입니다. 하나의 비하가 상승 시간을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딜레이 애더 효과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특성 임피던스를 낮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낮아지면 중간 커패시티브 부하의 커패시턴스로 인한 Z캡 상승 효과를 완화시킵니다. 신호선이 90도로 꺾이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러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꺾이는 부분에서 신호 패턴의 단면적이 증가합니다. 이는 커패시턴스의 증가이고 임피던스를 낮추는 요소입니다. 코너에서 추가된 커패시턴스 C코너를 C스퀘어의 약반이라고 가정하면 C코너는 0.5 곱하기 CL 곱하기 W가 됩니다. W는 패턴 폭입니다. CL은 Z0분의 33.3 곱하기 루트 입실론 R입니다. 이것은 전 장에서 살펴봤었지요. 이것을 위식에 대입하면 C코너는 Z0분의 16 곱하기 루트 입실론 R 곱하기 W입니다. 55옴 PCB에서 입실론 R은 대략 4이므로 C코너는 0.6W가 됩니다. 예를 들어 W가 0.13mm라고 하면 C코너는 0.6 곱하기 0.013mm는 대략 0.08피코페럿이 됩니다. 단위를 다시 쓰면 8피코페럿이 됩니다. 이 C값을 지연 공식에 넣으면 추가된 지연은 0.5 곱하기 50 곱하기 0.008피코는 약 0.6피코초가 됩니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지연 시간입니다. 비하의 커패시턴스는 비하 배럴의 크기, 클리어런스 홀 크기, 비하 패드 크기 등 비하 형상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대략 0.1피코페럿에서 1피코페럿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비하의 커패시턴스로 인해 신호가 아래로 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꺼짐이 더 깊은 이유는 왼쪽은 커넥터 접속을 위해 사용된 비하로 신호 비하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빨간 파형의 꺼짐은 신호 비하 때문입니다. 신호 비하는 커넥터 비하보다 작기 때문에 커패시턴스도 작고 꺼짐 효과도 작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호 비하는 4피코페럿에
커패시턴스를 갖습니다. 파란색 파형은 신호 비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파형은 신호 비하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신호 지연 차이를 보여줍니다. 비하를 사용한 신호가 약 9피코초 정도의 지연을 갖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연 공식을 사용하면 0.5 곱하기 50 곱하기 0.4피코는 10피코초입니다. 시뮬레이션 없이 대략적으로 지연을 유추하는데 사용할 만합니다. 데이지 체인 구조를 갖는 임피던스 불연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균일 간격으로 커패시티브 부하가 분포하는 전송선을 로디드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디드 라인에서 상승 시간 RT가 캐패시터 사이의 전송선 구간 TD보다 짧으면 이 로드들은 개별 불연속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캐패시터 사이의 간격이 짧다면 각 캐패시터의 반사는 스미어 아웃되고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로디드 라인 구성과 이 구성에서 신호의 상승 시간에 따른 화형 차이를 보여줍니다. 구성에서 3피코페럿 커패시터가 1인치 간격으로 5개 배치되어 있고 마지막 라인은 10인치입니다. 각 캐퍼시터로 인한 추가된 개별 지연 시간은 150피코초입니다. 초기 신호 상승 시간이 50피코초라도 첫 커패시터 후에는 150피코초가 추가되며 그 후로 계속 상승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처음 몇 개의 커패시터는 디스크릿한 불연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상승 시간이 늘어나며 스미어 아웃됩니다. 커패시터 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옆 그림 파형에서 상승 시간이 느린, 다시 말하면 커패시터 간 간격이 짧은 녹색을 보면 부하가 없는 경우보다 전송되는 구간 전압이 살짝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종단의 터미네이션을 할 경우 터미네이션 저항값도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 값보다 작아져야 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커패시티브 불연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인덕티브 불연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송선은 그것과 연관된 루프 인덕턴스를 갖습니다. 루프 인덕턴스는 신호 경로의 파샬 셀프 인덕턴스와 리턴 경로의 파샬 셀프 인덕턴스, 그리고 신호와 리턴 경로들 간의 상호 인덕턴스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비하, 직렬 터미네이션, 저항, 커넥터, 와이어 등은 약간의 엑스트라 루프 인덕턴스를 갖습니다. 직렬 루프 인덕턴스는 신호 주입 초기에 높은 임피던스를 보입니다. 따라서 포지티브 반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PCB 전송선 중간 그라운드가 뜯긴 부분에서 루프 인덕턴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인덕티브 불연속이 발생하게 되고 인덕턴스는 임피던스를 높이므로 신호는 위로 튀게 됩니다. 무시할 만한 인덕턴스의 최대량은 얼마일까요? 그것은 노이즈 마진과 회로의 다른 특징들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디스크릿 인덕턴스 불연속의 제한은 라인 특성 임피던스의 20%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사가 신호 스윙의 10%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스윙 신호의 5% 이내로 반사 신호를 관리하겠다면 인덕턴스로 인한 불연속을 특성 임피던스의 10% 이내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임피던스 Z는 I분의 V이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는 L 곱하기 DT분의 DI이므로 인덕터 임피던스는 괄호 열고 L 곱하기 DT분의 DI 괄호 닫고 나누기 I입니다. 즉 RT분의 L입니다. 인덕터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의 20%보다 작아야 한다고 하면 RT분의 L은 0.2 Z0보다 작아야 합니다. 즉 무시할 만한 최대 L은 0.2 Z0 RT보다 작아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인덕터로 인해 포지티브 반사된 신호는 소스단에서 위로 튀는 파형으로 관찰됩니다. 소스단의 드라이버 외에 리시버도 있다면
폴스 트리거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단에서 보면 인덕터로 인한 시간 지연이 관찰되며 또한 전반사된 신호가 중간 인덕터에서 다시 반사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신호가 하이 레벨로 상승한 후에 다시 위로 볼록하는 파형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라인 특성 임피던스 Z0가 55옴이고 신호의 상승 시간 Rt가 1나노초이면 신호 파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인덕티브 불연속 Mx 값은 0.2 곱하기 50 곱하기 1나노로 10나노 헨리입니다. 여기에서 55옴 라인에서 Mx는 10Rt라는 엄지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덕티브 불연속을 무시할 만한 신호의 가장 짧은 상승 시간은 불연속 인덕턴스 값 나누기 10입니다. 예를 들어 커넥터에 존재하는 루프 인덕턴스가 5나노 헨리이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신호의 가장 짧은 상승 시간 Rt는 5나노 나누기 10으로 0.5나노초입니다. 다른 예로 신호의 상승 시간 Rt가 100피코초이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최대 인덕턴스 불연속의 인덕턴스 값은 10 곱하기 0.1나노로 1나노 헨리입니다. PCB에서 표면 실장 부품을 마운팅하면 보통 1에서 2나노 헨리 정도의 인덕턴스가 추가됩니다. 서브나노초 영역에서 액시얼 리드 저항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위에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 시간이 100피코초 근처라면 SMT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MT가 IMT보다 루프 인덕턴스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SMT 저항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특징은 짧은 길이와 리턴 경로입니다. 인덕터로 인한 지연식은 커패시터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지연 시간은 2.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Z0분의 1 곱하기 L이라 줄이면 Z0분의 L입니다. 50% 기준 지연은 0.5 곱하기 Z0분의 L입니다. 예를 들어 임피던스 불연속이 10나노 헨리이면 그로 인한 지연 시간은 10나노 나누기 50으로 0.2나노초가 됩니다. 50% 기준 지연은 0.1나노초가 되겠지요. 임피던스 불연속이 1나노 헨리, 5나노 헨리, 그리고 10나노 헨리일 때 그에 따른 추가된 지연은 각각 10피코초, 50피코초, 100피코초입니다. 이 파형은 위 세 가지 경우에 따른 지연을 보여줍니다. 인덕터로 인한 불연속은 인덕터 양단에 커패시터를 추가해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공식 Z는 루트 C분의 L입니다. C에 대해서 다시 쓰면 C는 Z0제곱분의 L입니다. 예를 들어 커넥터의 인덕턴스가 10나노 헨리이고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가 55옴이라고 하면 인덕터를 보상할 수 있는 C는 50제곱분의 10나노입니다. 즉 4피코페럿입니다. 인덕터 양쪽으로 커패시터를 달아줄 것이므로 각각 2피코페럿이 됩니다. 즉 10나노 헨리 인덕터 양쪽에 2피코페럿 커패시터를 붙여두면 인덕터로 인한 임피던스 불연속이 보상될 것입니다. 이런 보상 기술은 비아나 저항 같은 인덕티브 불연속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간에 인덕티브 불연속이 있는 구조에서 소스와 리시버에서 파형을 보여줍니다. 빨간 선은 인덕티브 불연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란 선은 인덕티브 불연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라색 선은 인덕티브 불연속에 고상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지연은 발생하지만 파의 모양 자체는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B에서 패드는 그것의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 양에 따라서 캐패시터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인덕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커넥션에서 디자인 목표는 패드나 다른 것들이 균일 전송선의 단면인 것처럼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장의 마지막 파트를 마무리하며 요점을 요약하겠습니다. 5. 반사 노이즈를 5% 이하로 유지하려면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 변화를
1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6. 신호 상승 시간보다 임피던스 불연속이 짧으면 불연속에 의한 반사 문제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7. 라인 종단의 커패시티브 부하는 시간 지연을 유발하지만 신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는 유발하지 않습니다. 8. 라인 중간에서 발생되는 커패시티브 불연속 중에서 캐패시턴스가 RT 시간의 4배보다 크면 과도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9. 라인 중간 커패시티브 불연속에 의한 지연은 50% 기준 25/C입니다. 10. 균일한 간격으로 분포하는 커패시티브 부하는 라인의 유효 특성 임피던스를 낮춥니다. 11. 허용할 수 있는 인덕티브 불연속의 크기는 10/RT입니다. 12. 보상을 통해서 인덕티브 불연속의 영향을 극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